이미 다른 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잖아요. 가난으로부터. 그러면 이건 뭐 노벨상 수십 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레이트 스토리, 위대한 한국의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방송 생생현대사. 오늘은 조갑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취와 성공의 역사인데 일부 극소수 국민이 이러한 성취를 폄훼하는 원인일까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그레이트 스토리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역사를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하거든요. 네. 가장 위대한 이야기. 그러면 누가 이 스토리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by the Greatest Generation. 우리 선배 세대가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가장 감동적이라는 말은 거기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쓰러지고 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기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복이 있으니까 푹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주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은 The Greatest Story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났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적고, 우리가 실패한 거, 부끄러운 거,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은 반대 이야기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영역을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다 합쳐버리면은 역시 영광된 게 압도적으로 많고, 거기 좀 치욕스러운 것은 그 영광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소도구이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세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대야말로 젊어서는 그 일제가 일으킨 전쟁, 2차 세계대전에 휩쓸리고 또 해방 후 몇 년 지나서는 6.25를 겪고, 그렇죠. 평생 다른 세대는 겪기 힘든 전쟁을 두 번이나 온몸으로 그렇죠. 겪은 세대입니다. 네. 가장 위대한 세대, 저는 1910년대생, 20년대생, 30년대생, 40년대생 다 그 세대의 역할을 다 했는데, 특히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분들이 1910년대생, 20년대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20년 세대는 식민지도 겪고 해방 전후의 혼란기도 겪고 무엇보다도 전쟁은 온몸으로 겪고, 그 다음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데 또 앞장서고, 나중에는 지휘부가 되고, 그러나 나중에 나라가 잘 돼가지고 좀 즐기려고 할 때는 이미 노년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가장 미안한 세대죠. 가장 위대한 세대면서도 가장 미안한 세대죠. 평소에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좀 재밌게 하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생현대사 채널의 존재 의미랄까요?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면은 역사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만든 각종 기업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그런 아주 경직된 이론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감동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려면은 그 역사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 또는 그 역사 만드는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피가 흐르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피, 땀, 눈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삶의 표현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대사, 가장 드라마틱한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실내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 역사를 만든 현장도 가보고 주인공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살아있는 역사,
만들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인간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행동과 위대한 리더십이 있을 거라고. 예. 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나 학자들 글에는 그런 게 잘 발견되지 않지. 지금 학자들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좌성향 학자들 가운데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듯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건데, 그걸 사실 이 자리에서 뭐 반박할 만한 그 대상도 나는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민족사실 정통성이 어디 있는지는 저절로 나오는 건데, 민족사실 정통성이란 게 뭡니까? 그 민족을 누가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그 이외의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한보다 남자 경우에 북한 사람들이 평균 키가 10cm 짧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 수명 10년 이상 짧다고. 더 차이가 나는 거. 자, 그러면은 한쪽은 우리 민족을 열등화시켰고, 다른 쪽은 우리 민족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극대화시켰는데, 그걸 놓고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이건 나는 토론의 대상도 안 된다고 봐요. 다만, 그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지. 끌려가고, 왜 끌려갈까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중에서 민족 우상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란 말에 끌려가서 민족이 뭐라는 걸 따져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주장하는 민족 정통성 운운하는 거짓말을 깨려면 정확하게 민족이 뭐냐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이 민족은 역사적 연론을 따져보면은 동양에서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권에서 네이션이라든지 독일어에서 폴크를 명칭시킨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걸 국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네. 이게 국가는 없고 민족만 있는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민족이란 말이 우상화된 것 아닙니까? 뭐 그건 변론으로 하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자와 민족 반역자를 나눈다면은 민족을 행복하게 만든 이승만, 박정희가 진정한 민족주의자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끌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아닙니까? 아니, 김일성이 1945년 9월에 소련에서 들어올 때 소련군 장교 복장을 입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군 장교 복장 입고 왔어요? 아닙니다. 민간인 그렇죠. 복장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은 민족 반역자고 대한민국 세력은 민족 정통 세력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는 세력도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지.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뜻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김일성 민족이 북한이 그렇죠. 주장하는 민족이죠. 북한이 말하는 것은 그 민족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 김일성 민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6.15 선언 같은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뭐 우리끼리 통일한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한다. 그 말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 추종자하고 남한에 있는 김일성 추종자끼리 같이 통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반역 선언이지.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개념 규정해가지고 그걸 우리의 무기로 가져와야 돼요. 원래는 해방 때는 이 자유민주 세력이 민족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쪽을 좌익이라 불렀다고. 그런데 세월이 가도 어느덧 자기들이 민족 세력으로 위장을 하더라고. 민족 반역 세력이 민족 정통 세력으로 위장을 하고, 그게 한국의 멍청한 지도부가 끌려다니고, 그건 오로지 대한민국을
정통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언어 전술이고 그 앞에는 또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함으로써 민족 통일 국가를 부정하고 그래서 이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게 민족 정통론이거든요. 북한은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말하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은 김일성을 태양처럼 인류사의 중심에 놓고 김일성과 혈연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 혹은 김일성을 얼마나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태양 주위를 도는 위성들의 그 거리랄까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 정해진다, 신분이 정해진다고 하는 전 근대적인 이론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족끼리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를 한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당한 걸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 지도부가 아주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저쪽에서 민족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항일 운동 전력을 조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너무 깊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진실이거든요. 민족 정통론을 가지고 뭐 책 찾아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 좌파 역사자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6.25가 났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밴디트 레이드라고 그랬어요. 밴디트는 마적단이거든. 밴디트 레이드,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유엔이 출동한다. 저거는 국가의 자격도 없는 밴디트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출동하니까 police action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딱 요 스탠스를 유지해 가야죠. 우리가 헌법이 그렇게 하도록 하잖아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마라. 집단이다. 딱 속성도 밴디트지. 북한은 마적단 아닙니까? 모든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적단, 조폭, 마적단이고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의 행태도 보면은 이것은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인륜도 없고 거짓말쟁이고 문명 파괴자고 이건 밴디트라고 밴디트. 그래서 우리가 북한 노동 정권 세력을 규정하는 우리의 용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문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통성 주장한다 해가지고 진짜 정통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럼 진 거예요. 상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안에 들어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상식적인 기준을 이제 이런 데서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현대사를 그런 이론으로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토리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쪽이 가지고 있는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완전한 거짓 논리인데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과거의 생생한 현대사의 사례, 정언 그걸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갈 스토리로 만들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문화유산 안 되겠습니까? 역사전쟁이라는 것은 기억의 전쟁이거든. 동시에 기록의 전쟁이거든. 이 기억과 기록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이 생생 현대사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첫째 재미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스케일이 컸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칠전팔기를 했느냐. 인간의 가장 고귀한 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게 가장 감동적인 것이고 교회 다니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회개한 사람 말입니까?
그리고 실패했다가 일어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70 몇 년, 뭐 그 전까지 개화기기 때까지 치면 100년이 넘는 이 근현대사에서 좌절했다가 일어나고 또 좌절했다가 일어나는 이 스토리, 이게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이야기는 여기 다 있는 거지. 다만 이 부분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그 주인공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도 좀 남기고 오랄 히스토리 해가지고 육성도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생현대사가 빨리 그런 분들을 만나서 기록을 남기고 그걸 기억으로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13권의 전기를 쓰셨는데 서문에 보면은 소박과 자주 두 단어. 맞다. 그렇지. 머리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나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은 한 업적은 20세기의 세계적 정치 지도자죠. 그러나 인간 그 자체는 가장 소박한 한국인이라고.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고 일은 가장 세계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대한민국 이 근대화 과정은 지금 개발도상국인 나라가 다 교과서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자체는 가장 한국 토종이라고. 가장 세계적인 것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그분 몸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탕은 첫째, 예의 바른 사람, 겸손한 사람, 아주 단정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그런 겉으로 보면 아주 딱딱하고 차렷 자세로 항상 평생을 산 사람이죠. 동시에 뭐라 그럴까? 부끄럼 타는 초인이라는 말도 쓰지.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정광석화의 천재라기보다는 부끄럼 타는 초인, 슈퍼맨, 자라투스트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1979년 11월에 이제 국장을 할 때, 그때 국립교향악단일 거예요.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한 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라는 교향시의 앞에 서곡을 연주를 했다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니체가 쓴 그 책의 서문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그걸 음악화한 건데, 그 서문에 보면은 니체가 말하기를 초인은 뭐냐? 초인은 더러운 강물을 삼켜서 바다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맑은 사람이다. 청탁을 같이 들여 마셔도 영혼이 망가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는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점이 특별히 위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보면은 우리 삼촌,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삼촌 세대가 다 박정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박정희가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생활 태도나 이런 게. 우리 아버지나 우리 삼촌이 박정희처럼 살았다고. 마지막에 가슴 관통상을 받고 그 옆에 있던 두 여인, 신재순 그리고 심수봉 등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는데 그걸 수건도 없으니까 손으로 막으면서 손가락 사이로 이 피가 샘솟듯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재순 씨가. 각하 괜찮습니까? 물었잖아요. 난 괜찮아 라고 했거든. 그 모습에 대해서 신재순 씨 이야기는 해탈한 듯 체념한 듯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해탈한 듯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니까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요. 난 괜찮아. 박정희 세대가 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가족한테는 난 괜찮아 하면서 온갖 아픔을 혼자서 감당하고
그 대신 후손들 잘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난 괜찮아 세대. 이게 박정희의 모습이죠. 그러나 박정희는 아까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인간 그 자체가 특출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가장 보통 한국 사람이나. 그러나 그 마음, 보는 안목, 추진력, 집념, 여기서 그분의 위대성이 나오는 거죠. 가장 평범한 토족 한국인이 가장 위대한 세계인이 될 수 있었다. 이게 이 사람 생애의 큰 이게 물음표고, 그걸 해명하는 것은 이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쓰신 책에 보면 전 세계 현대사에서 수많은 군사 쿠데타가 있었지만 경제 개발을 목표로 쿠데타를 한 것은 5.16이 유일하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쿠데타가 있지만은 경제 개발, 민주화에 성공한 그 유일한 경우다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설명이 길어요. 이건 뭐 복잡한 설명인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모든 성공의 월계관을 씌워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성공은 그 앞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딛고 한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고 군대를 70만 대군으로 만들고 한미 동맹 만들고 교육개혁 해가지고 다 문자를 깨치는 사람으로 만든 바탕에서 박정희 대통령 토지개혁, 네. 농지개혁, 그 바탕에서 박정희의 근대화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를 한 거지. 우리 한국 현대사는 지금까지 이어달리기를 했지, 중간에서 엉뚱한 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곧 바꾸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 현대사가 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가 되었느냐 하면은 중간에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저 이란처럼 말이지, 막 근대화 하다가 신정국가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이쪽으로 쭉 이어졌다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이쪽으로 이어지면서도 결국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중화공업이라는 바탕, 한미동맹, 한일 우호관계, 이걸 깰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어려운 걸 보면 군사적으로 북한을 능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공산주의를 진정으로 이기려면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관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윤리, 도덕을 무릅쓰고 폭력으로 인간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폭력 숭배자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해설을.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의 본질을 제일 정확하게 본 사람이고, 동시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다는 그 방도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시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뭐 1920년대에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논문을 썼는데 지금 읽어봐도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고요. 핵심이지. 박정희는 한때 남로당의 포섭이 되어가지고 공산주의의 그 본질을 더 정확하게 본 사람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누가 뭐 공산주의는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김일성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체제 경쟁에서는 이기도록 만들었는데, 역사전쟁에서는 요새 한국이 좀 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역사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생생현대사가 활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한 거지.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또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괴물이 되면 안 된다. 이승만, 박정희 위대성이 그거죠.
공산당과 싸우려면 우리도 계엄령 다 펴가지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유혹이 있을 거라고. 그분들 안 그랬잖아요. 공산당과 싸우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6.25 때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잖아요. 또 6.25 때 언론 검열을 안 했잖아요.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왜 안 했느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다가 언론 담당을 불러가지고 내일부터 언론 검열을 하지 말라.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자유를 지키겠다는 건데 자유 중에 제일 핵심이 언론 자유인데 언론 자유를 말살해 가면서까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느냐. 그래서 언론 검열을 폐지를 해가지고 전쟁 중인데도 기자들이 군대를 그렇게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언론 검열을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과 바둑을 둬가지고 결국 이겼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70대 들어가면은 전쟁만 안 하면은 전쟁만 없으면은 평화의 시기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이긴다.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기본을 여기에 둔 거거든. 당장 쳐들어가 가지고 뭐 북한을 자유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쟁을 안 하고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중화공업 발전시키면은 나중에 가면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측면 공격을 한 거지. 우회 전략을 편 거지. 지금 중화공업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제철소 건설, 중화공업, 월남 파병, 중동 특수 등 박 대통령의 시기에 역사적 결단은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거의 다 성공이죠.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물을 판단하는 항상 기준이 저 사람은 과학적으로 합니다. 또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실수가 없지. 특히 민주적 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주체적으로 한 겁니다. 외국 학자들이 한국에서는 종합제철을 해도 안 됩니다. 외국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박정희 대통령의 주체적 판단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경제개발 계획 스케줄에서는 반드시 종합제철이 있어야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처음에 무슨 연산 50만 톤 철강 생산 그거 안 된다. 300만 톤. 우리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민주적으로 일을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의 집행 과정에서 이분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거지. 장교 생활하면서 항상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시는 5%밖에 안 된다. 확인이 95%다. 확인이 중요하다. 철저한 확인이지.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비결은 확인이지. 계획만 세워놓고 아래 사람한테 다 맡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한 거지. 현장을 찾아가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리고 수치를 거의 귀신처럼 외우셨다고. 시스템 운영의 귀재지. 시스템 운영의 귀재.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요약하면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효율적 리더십을 발휘한 거지. 이 최소한의 희생 중에서 이분이 18년 동안 그 수많은 폭력 시위와 마주했지만은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가지고 18년 동안 총 맞아 죽은 시위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라고. 미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그래서 최소한의 희생이라 이거죠.
이분의 전략은 일관성이 있고 꾸준합니다. 전략은 자주 바뀌면 안 되거든. 전술이나 정책은 바꾸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원칙이 이거는 국민들을 향한 건데, 자조정신이 있어야 된다. 자조정신을 딛고 자립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자립경제는 원조 없이 운영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 사자입니다.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이게 이 사람의 전략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단계론으로 발전해 간 거지. 자주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포퓰리스트였다면 이 자조를 강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조라는 게 새마을운동에서도 나오지만 그렇죠. 잘하는 마을을 더 더 좋은 지원한다. 거죠. 그렇죠. 경쟁을 붙이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겠다가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경쟁에서 밀리거나 지원을 못 받은 마을은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효율성에 기반해서 통계를 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의 이런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둔 민주주의. 한국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다 누리면서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 우리 발전 단계에 맞는 민주주의다. 그게 저 사람이 말하는 유신체제거든. 유신체제. 한국식 민주주의. 그렇게 해야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 그 7년을 놓쳤더라면은 우리는 지금 말레이시아 수준일 겁니다. 그 7년에 집중적으로 종합 건설을 하면서 정치 코스트를 최소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박정희 18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도 포퓰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 대통령 시기 30년 동안에 우리는 실사구시,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최소화했지.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 거지.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최소화한 실사구시. 이게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상당히 예외적인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실사구시는 그 말이 의미하듯이 실사, 실은 현실, 사는 사실인데 사실과 현실을 딛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아갈 바를 찾는다는 게 실사구시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동양에서 그런 정치 철학이 있죠. 동양의 전국시대 때 제나라 관중의 실사구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뭐 한비자라든지, 최근은 이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실사구시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근대화가 동양적 실사구시, 동양적 실용정치고, 그 다음에 이광요, 그 다음 박정희. 그러니까 동양에 유교적 실사구시 실용정치가 있다고, 실용정치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일부 정치인들은 명분론에 과하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중민주주의가 되면은 대부분이 다 포퓰리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김영삼 때부터 나는 본격화됐다고 보는데 그 단계를 늦추었지, 우리는. 최대한 늦춰가지고 김영삼 때부터 포퓰리즘적인 정치가 본격화되는데 다행히 그게 1993년이니까 그 전에 40년 이상을 포퓰리즘
뭐 영향을 받지 않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부를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었으므로 그 뒤에 파퓰리스트가 준동을 하더라도 그 피해는 최소화되거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본인의 라이벌이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는데, 선생님 책에 보면은 마르코스가 제도적으로는 더 민주주의를 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일부 기득권 세력끼리의 정치 게임 같은 민주주의였다. 대다수 국민 잘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쓰셨습니다.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성공한 그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게 국민 군대거든요. 장교단이. 우리나라 장교단은 수구 반동적 성격의 그런 군대가 아니라고. 예컨대 필리핀의 군대라든지 장교단, 필리핀의 장교단이라든지 파키스탄의 장교단,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그러나 우리 군 장교단은 개혁적인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앞으로 장교들이 상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특권 계급이 돼가지고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 해묵자 했으면 우리나라도 파키스탄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가 달라요. 우리 군대. 그래서 우리 박정희 권력을 뒷받침한 게 우리 군대고, 그 뒤에는 이 문민정부 운운하면서 군의 위상이 많이 지금 엉키고 했는데,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인들이 이 역사적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서 군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거는 유례가 없어요. 우리 군의 역할 정도를 한 나라가 굳이 하나만 딱 든다면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군대. 우리 군은 지금까지 건국의 초석이었어요.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였어요.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건데, 군 장교단의 역할. 5.16 당시 기준으로 하면 군 장교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조직이었죠. 그렇죠. 해외 유학 간 장교들이 전체 장교의 한 10% 됐어요. 외무 공무원들보다도 외국 유학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데가 다 선진국으로 간,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뭐 군사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행정 기술 이런 걸 다 배워왔거든. 그러니까 근대 행정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국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벌써 공무원들보다도 기업인들보다도 벌써 눈을 트고 정권을 잡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료 조직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거든.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개혁은 5.16 이후에 일어났다고 봐야지. 그리고 그동안에 산업공상체제에서 이 글 아는 사람, 과거시험 합격한 사람, 즉 언론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끌고 오던 한국 사회를 기업인이 큰 소리치고 과학자가 큰 소리치고 군인들이 큰 소리치는 쪽으로 계급혁명을 한 거지. 북한에서는 계급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5.16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급혁명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업인과 군인이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시절이 언제 있었나 이거지. 진정한 계급 해방가가 있다면 이승만 박정희지 뭐. 그런 면에서 최고의 인권운동가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인권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인권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나라가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하고 특히 공산당으로부터 인권 말살 조직인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권 신장 정치인이고 특히 여성의 활동 공간을 늘려가지고 이승만 때는 여자들도 학교 가도록 만들고 박정희 때는 여공으로서 경제 일선에 나가도록 만든 사람이지. 최고의 여성 운동가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에만 갇혀 있었고 그러니까.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 여성들에게 그렇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그렇죠. 네. 그럼 두 분이 워낙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이 약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본능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아까 잠깐 말레이시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6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 수행했던 기자들은 말레이시아가 그때 이제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더 많았을 때고 말레이시아에 지나다니는 자동차가 몇 대냐 물어보고 야 이거 우리가 1년에 2배씩 늘려도 말레이시아를 따라잡으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려야 되나 참 아득하다. 그래서 절망하고 참 안타까웠다라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뛰어넘은 게 유신 7년이지. 1972년에서 79년 사이. 유신체제 7년. 유신이라 그러면은 좀 더 그 인권 탄압이 심해졌다. 정치가 실종됐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보면 그렇지. 정치만 보면 그렇고 국가 운영이라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신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중산층도 없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겠죠. 유신 시절 정치적 자유는 상당히 제한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암흑기였느냐. 아니 그때 70년대 사회부 기자로서 뛰었던 저로서는 박정희 군대 정보부 정도 비판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비판할 수 있었어요. 언론 자유가 말살됐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언론 자유가 다소 제약되었다고 해야지. 그 유신 7년 동안에 중화공업 건설하고 중동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중동에서 원유 수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화 가득을 많이 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또 요 기간에 댐을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물 부족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산림녹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게 만들었고 그 시기를 놓쳤으면은 우리는 지금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살고 있고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도.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이 정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결국은 4.29 사회에서 그게 11.6 사건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임자도 잘 만나고, 전임자가 이승만, 후임자도 잘 만든 사람입니다. 전두환이 또 박정희의 개발 노선을 뒤집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제 있는 걸 좀 고치고 해가지고 80년대에 잘 나갔거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박정희만 잘했다고 그러고 전두환은 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도 잘하고 박정희도 잘하고 전두환도 잘하고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했다니까요. 전두환 시절 1980년대 세계 1등의 경제성장률이었잖아요. 10.1%. 네. 그리고 그 기간에 또 정권 교체의 전통을 만들었잖아. 민주화. 서울올림픽을 했잖아요. 이게
박정희 노선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느 대통령식으로 앞에 전 정권을 사거리 부정하려고 했으면은 전두환 노태우의 1980년대, 그 198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이 세계화되고 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동구공산국가, 중국, 소련과 수교도 하고 하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80년대를 만든 게 유신 7년이지. 지금 세계화, 국제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에서 세계 속의 한국,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세계 속의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은 역시 월남전 참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월남 파병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부터 매우 전략적으로 냉철하게 계산을 했고, 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월남으로 군대를 보낸 게 경제적 목적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 이러면 또 용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안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때 이계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월남전에 우리가 국군을 파병하지 않으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 사단을 빼내가지고 월남에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군대를 보내고, 또 군대가 가면은 기업도 같이 가니까 거기서 이제 외화 가덕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선순환 구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일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게 잘 굴러간다고. 북한처럼 나쁜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지금 망조가 들었는데,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군대가 가면 이제 기업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진이라든지 현대 같은 회사가 월남에서 국제공사를 하게 되었거든. 또 이 군대 공사를 하면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73년 석유 쇼크 이후에 그 회사들이 연습을 했으니까, 월남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 실력으로 중동에 진출한 거라. 월남 특수가 없었으면 중동 진출을 이렇게 못했다고. 그런데 중동에 가보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중동 건설 시장에 회사 단위로 나왔다고요. 회사가 나와서, 조직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일랜드나 이런 데는 인력 수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인력 수출을 한 나라는 10년 지나도 인력 수출인데, 우리는 회사가 나가버렸으니까, 조직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굉장한 시공 기술도 갖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는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중동에 가서 3년 동안 뭐 일하고 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 인력을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타일랜드 사람으로 메우고, 이렇게 잘 된 거지. 모든 게 조직으로 나간 거. 박 대통령의 자립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였고, 그래서 자유당시대 때지. 네, 자유당 때는 우리의 회기가 항상 6월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미국이 원조 액수를 얼마 줄 것이냐를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박 대통령 어록 중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립이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뭐. 그때 자립은 미국 원조 없이 경제와 군대를 운영하는 거지. 군대도 미국 무기, 미국 군사 원조로 하다가 자립이 돼서 경제적 기반이 생기고 과학적인 기반이 생기니까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주국방으로 가는 거죠. 자립경제, 자조정신에서 자립경제를 넘어서 자주국방으로 가는데, 자, 자주국방의 핵심이 무기를 만드는 건데, 무기를 만들려고 해보니까, 아니, 무기 공장만 달랑 세울 수가 없다. 무기를 만들려면은 그게 정밀공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종합공업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종합공업이란 거대한 도박을 하게 된 거예요. 대도박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생애에서 두 가지 결정적 실수를 했는데 6.25 남침 그리고 1.21 사건입니다. 6.25 남침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한미동맹도 만들고 해가지고 발전하게 되었고 6.25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월남식으로 적화됐을 가능성이 꽤 높죠. 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으니까. 1.21 도발을 하니까 박정희가 이제는 경제만 발전시켜서는 안 되겠다.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자주국방 하려니까 종합공업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역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난 70년 역사는 흘러가는 게 세옹지마, 전화위복, 역전성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6.25 농란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도 위장된 축복이고 1.21 사태도 위장된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1997년의 외환위기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겁니까? 위기가 오면은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위기에 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면은 자기의 능력을 150% 발휘해가지고 돌파를 하려다가 보면은 위기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돼버리는 거야. 자주국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중화공업이라는 대도박이 실패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패 가능성은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은 실패는 없지. 실패는 없는데 미국은 한국의 중화공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후세 기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있었죠. 그 부작용이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좀 누적이 됐는데 그때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한 게 중화공업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게 잘한 거지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게 돌아가신 분한테는 참 안타깝지만은 나라 발전을 보면은 이 바톤 타치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역사적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후임인 전두환 노태우가 잘했으니까. 제가 외국의 학자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이분들은 새마을 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경제 개발을 해서 새마을 운동이 위대한 게 아니고 전 근대적인 국민을 근대적 국민으로 바꿔놓은 인간계존이죠. 네, 정신혁명이다. 그렇게 보여. 네, 이게 가능한 게 놀라운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선생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경제개발 정책은 정신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저분은 너무 물질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조정신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자조정신이 있어야 자립경제 만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의 모든 연설은 그걸 깔고 국민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펼 때도 새마을 운동 성공의 가장 큰 요소는 자조정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조정신에 맞는 정책을 편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잘하는 사람 도와주고 못하는 사람은 좀 매정하지만은 정신 차릴 때까지 안 도와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든. 네. 보통 농촌 발전시킨다면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쪽으로 갔는데 네.
못 살면서 게으르면 안 도와준다 이거지. 그게 좀 매정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니까 못 살면서 게으르던 마을도, 야, 옆에서 잘 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이 붙은 거지. 말하자면 잘하지 않은 경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득. 목표는 뭐냐? 그럼 새마을운동해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소득 증가지. 소득.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죠. 소득. 뭐를 하더라도 소득이 늘어야지. 소득 안 느는 정신운동은 그냥 공허하고 헛돌고 말장난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정신혁명과 소득 증가가 결합되었고, 그걸 통해서 농촌사회에서 진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농촌 마을마다 모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도자를 뽑고, 농촌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이 지도자거든. 그 지도자를 관에서 임명한 게 아니라 스스로 뽑았잖아요. 그 지도자 중에 한 40% 안 될까? 여성 지도자가 많다고. 우리 역사상 여성이 앞장서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고 해가지고 다리 놓고 길 닦고 마을 회관 만들고 한 게 언제 있었어요? 진정한 여성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거기서 이루어졌거든. 그게 나중에 이제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오고, 이 부분을 아마 외국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모양인데. 네. 근데 하나, 그렇게 된 새마을 운동이 지금은 어떻게 농촌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추적을 안 해봤어요. 그걸 누가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고. 지금은 그 새마을 운동이 어디 갔느냐? 새마을 운동 정신이 살아있느냐? 그 관리들 이야기 들으면은 지금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마을 운동 조직이 와가지고 제일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뭐 인터뷰해서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싹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가장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지금도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후속,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80년대 반짝하고 끝났느냐? 그 뒤에 이게 어떤 유산을 남겨서 어느 나라에는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잘 한번 추적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궁금하다고. 그리고 루완다. 네. 그 학살을 딛고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루완다 대통령이 박정희 그 새마을 운동을 배운다면서요? 네, 그래서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국민이 나와서 집 앞 쓸기 운동 그러니까, 하고 새마을 내 집 앞 내가 쓴다. 네. 예.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구호 좋게 만든 게 많아요. 구호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노래도 만들고 나의 조국 군가도 작사 작곡했지만은 이분이 이 음악의 중요성을 안 분이야.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라도 교양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지. 그런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작사, 작곡할 수 있는 대통령 그 뒤에 나오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 있구나. 작사, 작곡. 저는 박 대통령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천연두하고 새마을 운동을 좀 비교를 하는데요. 천연두는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지만 인류가 박멸한 최초의 전염병이고, 새마을 운동은 인류로부터 가난을 박멸한, 물론 가난을 박멸한 거는 이제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전 세계적인 가난도 박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하는 전후 70년 한국의 발전 모델이 이미 다른 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잖아요. 가난으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노벨상 수십 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이 등소평 시절에 이 개혁 개방할 때 한국이
참고서가 된 거 아닙니까? 참고서가. 그리고 다른 뭐 나라. 그러니까 이미 박정희의 그 근대화 모델은 이 인류의 유산이 된 겁니다. 문화적 유산이 된 거죠. 인류의 유산이죠, 이거.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이미 외국 학자들의 논문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오히려 국내에서 평가가 좀 박하지 않아요? 뭐 선지자는 고향에서 핍박받는다더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 생생 현대사가 할 영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국 학자는 농반 진반으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3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고 2020년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고. 하하, 그 명언이네. 네,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해보면은 요새 느끼는 게 한국 패스포트를 딱 내면은 공항에서 직원이 딱 보고 일단 표정이 상당히 푸르져. 거기 있으면 사람 완전 딱딱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밀수범도 잡아야 되고 마약 범죄자도 잡아야 되는데 불법 이민도 딱 보고 잡아야 되고. 한국 여권이면 또 말을 걸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지금 패스포트 이 파워 랭킹이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네. 일본과 한국이. 그러니까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수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간단하더구만.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거지. 냉장고, 텔레비전, 자동차, 요새는 또 핸드폰, 여기다가 BTS. 너무나 친숙하니까 또 최고 제품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뿌리가 상당 부분 중화공업 건설, 유신 때의 중화공업 건설에서 삭을 틔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산업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선생님 모시고 박정희 대통령, 눈물의 박정희, 아주 구체적인 장면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재밌는 얘기가 그렇죠. 많이 나올 무궁무진하지. 기대합니다. 네.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그렇죠. 꼭 남겨놓는 네. 네,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